네, 요즘 남북 관련 이슈가 상당히 많죠. 큰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바로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퇴임하시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예, 이제 한번 학계로 돌아왔으니까요. 학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계속 서지나 강단이 좀 편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아무튼 이번 주말은 이제 그 장식했던 게 이제 북한의 열병식이니까 요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심야 열병식 혹시 그 전에도 좀 있었습니까?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예, 뭐 심야 열병식은 좀 이례적입니다. 이제 대체로 보면은 8월 달에 네. 그 당 정치국 회의를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 행사를 좀 특색 있게 준비를 해라. 아,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고요. 아, 그때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북한이 보면은 이게 조명, 빛 이런 거를 행사를 할 때 네.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오. 올해 설맞이 행사 같은 경우에도 아주 대표적이고요. 어허. 또 사실은 이제 이번 열병식의 그 핵심은 예. 그 제재 또 코로나 수해 네.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는 예. 주민들을 위로하는 예. 뭐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예. 또 뭐 야간에 음. 빛을 활용해서 좀 화려하게 예. 행사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볼거리를 좀 더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역시 이제 그 공개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그다음에 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공개가 됐다고 하던데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일단 덩치가 더 커졌다고 하던데 ICB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셨어요, 장관님? 예, 뭐 대체로 이번에 공개된 그 무기들은 예, 신형으로 보입니다. 신형으로. 예, 뭐 미사일 같은 경우 예,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됐든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됐든 일단 길이가 좀 길어졌고요. 그러니까요. 뭐 길이가 길어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거리가 연장되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직경하고 중량이 음.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다탄두 가능성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정밀하게 예. 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그 무기들은 실전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 발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거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시험 발사를 언제 할 것인가?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이게 시험 발사를 하게 되면은 국제사회에서 또 미국 대선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정서가 굉장히 악화될 수가 있는데 예. 이런 그 전략적 도발을 예.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도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면 시험 발사는 수순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장관님? 만약에 수순이라면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세요? 뭐 북한도 뭐 다양한 그 환경들을 예. 검토를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대선 결과겠죠.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네. 8차 당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 당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예. 정세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또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 뭐 국내적 사정도 어렵지만은 대외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네.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열병실에서는 대체로 보면은 당분간은 좀 상황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가 좀 읽혀지고요. 어디 뭐 겨냥하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환경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그 과도기적 상황에서 어떤 정책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뭐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미국 대선 이후부터 내년 1월로 예정된 당대회 전까지 그 사이 기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그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 북핵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교착이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하노이 회담이 실패를 한 게 2019년 2월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협상을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는 계기들도 마련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부터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미국 대선이 이제 중요한 지금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중요한 것은 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험 발사 여지나 그러니까 시기나 어떤 도발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뭐 지금 그 바이든 캠프 쪽에서도 뭐 워낙 중요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미국 대선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변수가 제일 큰 것 같고요. 예. 그 국내 정치적으로 뭐 이슈가 많습니다. 그렇죠. 대외 관계를 뭐 자세하게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바이든 후보 캠프 쪽에서는 예. 그 바이든 후보가 되면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계속 할 거다. 예.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렇지 않다. 어. 예. 그래서 뭐 만날 수도 있다. 음흠. 다만 트럼프 정부처럼 네. 어떤 그 이벤트에 치중하기보다는 예. 충분하게 실무 협상을 해서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도 예.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이든이 된다면 실무 협상을 하려면 실무 관료가 정해져야 되는데 또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무 라인이 재편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체로 이제 1월 달에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네. 또 청문회를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요. 또 정책을 재검토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예.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는데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캠프에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인적 구성이? 예, 뭐 오바마 정부에 참여했던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워싱턴에 있는 뭐 정책 전문가는 뭐 거의 대부분 그 바이든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인물로만 봐서는 대북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뭐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 우리 하기에 달려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는 동맹을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북핵 문제 해법과 네. 또 한반도 정세를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뭐 입장을 갖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정부가 만약에 선도적으로 이제 그 견인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오바마 정부 때도 예. 그때는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는데 아마 이제 그런 우리의 대북 정책이 전략적 인내에 영향을 미친 측면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평가하세요? 예, 과거 남북 관계 역사를 보면은 예. 뭐 클린턴 정부 때라든가 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철학과 의지를 갖고 또 방법론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협상을 만들어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뭐 충분히 그런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그 장관님께서는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데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뭐 앞으로 그래도 한 20일 남았기 때문에 뭐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체로 좀 기울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러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제 이른바 남녘 동포들에게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일종의 어떤 시그널이다. 이렇게 그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의례적인 그냥 이야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하여튼 보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네. 굳건하게 손잡을 날을 기대한다라는 게 이제 정확한 표현인데요. 그렇죠. 뭐 이 표현은 3월 달하고 9월 달에 그 정상 간에 우리가 친서를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친서에 나와 있는 표현과 뭐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말 그대로 네. 코로나 상황이 조금 해결이 돼야만 예. 접촉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접촉을 해야지 뭐 교류나 협력이 가능해질 텐데 뭐 일단 그런 상황을 좀 보자 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 북한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보건 분야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다시 협력 제안을 한다도 바로 응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장관님? 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대선과 그런 어떤 상황적인 요인들도 네. 작동을 할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 위기라는 거는 전염병이라는 거는 우리만 극복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이게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 같이 이게 극복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보건 협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북한이 그런 측면에서 보건 협력에 좀 호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미국 대선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하고는 그동안 여러 번 만나왔기 때문에 직거래 통로가 있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다 바이든 후보가 그 당선이 된다면 지금 거래선이 없는 거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면 다시 우리 정부를 어떤 그 매개로 삼아서 바이든 행정부하고 접촉에 들어가면서 남북 관계가 더 훈풍이 돌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시나리오도 그릴 수 있는 겁니까? 거래선은 중요하지 않고요. 네. 예, 서로 조율할 수만 있다라면은 다양한 접촉선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뉴욕, 북미 간에? 뉴욕 채널도 있고 예. 또 바이든 캠프에는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 나섰던 그런 경험을 갖던 분들도 있습니까? 계십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조성길 전 그 주 이탈리아 그 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지금 나왔던 보도 하나부터 좀 확인하고 싶은데 원래 그 제3국행을 타진하다가 한국행으로 그러니까 돌았던 결정적인 계기가 작년 6월이었나요? 판문점에서 그 남북미 정상이 전격 회동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계기였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 장관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북한 외교관들이 네. 이게 망명철을 결정을 할 때는 예. 아무래도 다른 외국보다는 예. 남쪽으로 오는 거를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거기에는 그러면 조성길 그 대리의 뜻이 그러니까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은. 예, 그렇습니다. 일부에서 아마 이제 부인 입장에서는 딸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송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 이제 법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가고 싶다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보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영삼 정부 때 예. 이인모 노인 같은 경우에도 그게 사실상은 송환이지만은 법적인 것은 방북의 어떤 그 절차를 밟았습니다. 지금 이제 장기 방북 중인 거죠.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이게 기순 의사를 밝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절차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고요. 근데 장관님 잠깐만 여기서 이제 그 북한 식당 여종업원 이른바 기획 탈북설 이야기가 나왔었고 일부 여종업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라고 하는 보도나 이런 게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북측에서는 여종업원들의 송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조성길 대사 대리의 어떤 부인께서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다고 지금 언론 보도까지 나와버렸 상태에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보내라, 송환하라라고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남북 관계를 다시 경색 국면으로 몰고 갈 여지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여정업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과정에서의 조금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들어온 상태에서 일종의 이제 개인 의사들을 존중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의사에 반해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조성길 대사 대리가 그 한국으로 온 시점이 장관님께서 장관으로 재직 중이실 때잖아요. 그때 알고 계셨습니까? 후일담이지만. 그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우리가 탈북하시는 분들 중에서 비공개를 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고려를 해서 하는데
본인이 원한다면은 비공개를 지켜줘야죠. 근데 이번에 이 공개된 과정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정부 입장에서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비공개 원칙을 예. 지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부인이 아마 언론사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또 하나의 문제가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 사건의 그 성격이나 어떤 그 우리 군의 대처 과정을 두고 좀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장관님은? 예,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이 가족들의 좀 비통한 그 심정을 공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예, 아픔을 같이 하는 게 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 가지 이 후속 조치와 관련돼서는 예.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공동조사하고 군 통신선 복구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제 군 통신선을 복구를 해야지 북한이 조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줄 수도 있고요. 네. 또 우리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대면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북한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호응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호응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 지도자가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네. 뭐 후속 조치를 취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 우리는 계속해서 예.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보더라도 북한을 발표하고 우리 국방부 발표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그 차이와 관련돼서도 예. 우리 내부적으로 정보 판단에 있어서 좀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 같고요. 바로 그 점에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신을 불태웠다. 그다음에 월북이다. 그러니까 최초 그러니까 그 판단 단계, 발표 단계에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되게 섣불렀던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장관님? 우리가 이게 감청 정보라는 것은 이게 동영상이 아닙니다. 네. 그야말로 아주 쪼가리를 모아서 일종의 이제 정보 판단을 하는 건데요. 정부가 얘기를 할 때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뭐 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예. 정확하게 정보 판단에 있어서 좀 오류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게 그 정부와 국회의 관계 이 부분도 좀 뭐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검토해 볼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서요? 우리가 이게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대해서는 뭐 비밀 정보라든가 네. 또 첩보와 관련돼서는 그게 이제 열람을 시키거나 또는 비공개로 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그냥 다 공개를 해버리면은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하죠.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감청 정보라는 것이 어떤 그걸 공개를 해버리면은 예. 북한의 어느 단위에서 어느 단위로 가는 거를 우리가 감청했다는 거를 밝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좀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이제 현직에 있어 보면은 이게 방향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야당하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비공개 부분은 비공개 원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공개를 해버리면은 국민들한테 직접 그 얘기하지 이게 다 법적인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가서 비공개로 설명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회에서도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이 바로 듭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주호영 원내대표 예를 들어서 761을 쏴라라고 했다는 부분 이런 거는 뭐 비공개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얘기했던 거다. 그리고 언론 보도 나왔던 거다. 그걸 갖고 얘기한 건데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이제 밝힐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네. 그런데 첩보와 관련되어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은 공개적으로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비공개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상대로 비공개 보고 그다음에 네. 기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이제 백프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것. 근데 그거를 보도하거나 발언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 정부의 뭐 판단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비판을 할 때도 이런 그 비공개나 비밀 정보를 그 원칙에 대해서는 네. 좀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걸 좀 여쭤볼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종전선언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래서 뭔가 어떤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아주 추상적인 의례적인 그 지금 주장인 건지 일단 이거부터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어떻게 읽고 계세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책임감이죠. 네, 올해가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죠. 이 7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전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는 네, 사실은 시대적인 책무와 관련돼 있습니다. 예, 이 중요한 시기에 유엔 연설을 하는데 종전 선언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언제 얘기하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비핵화 협상에서도 결국 이 장기적인 교착 상황을 어떻게 탈피를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비핵화 부분이 있고 평화 체제 부분이 있고 정치 외교 정상화 네.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종전선언은 평화의 시작이다. 결국 여기에서 이 교착돼 있는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계기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네. 여러 가지 새로운 협상을 구상을 할 때 네. 일종의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 대선 이후를 이제 고려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선제적 제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네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장관님 특별히 모셔갖고 최대한 좀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시간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뺐는데도 지금 모자라는 좀 자주 좀 나와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